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4살짜리 여자아이입니다. 주변에서나 텔레비전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때때로 쓴맛이 올라오는 기분이 드는 때가 있어요. 아마 예전에 사기를 늘턴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상처를 한 번쯤은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디 없겠지만 당사자는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제게도 깊은 상처가 있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릴 때 인천에서 낳아 자랐고 천가를 하시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저가 13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가게를 하시는 엄마 대신해서 할머니 손에서 저와 남동생을 키워주셨어요. 어릴 적부터 항상 무리 속에서 평범한 생활을. 어릴 때부터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가 사무직을 맡아 무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그랬답니다. 회사에서 4년차를 맞이하던 해 협력업체에서 신입사원으로 2 남자 직원이 들어왔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협력업체는 대기업으로 불리우며 제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던 것이 특징이었죠. 인연은 만나면 편안하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들 말씀하곤 합니다. 저와 남편도 마침 그랬어요. 서로 알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상하게도 서로를 오랫동안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업무 이야기 끝에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자며 제안했죠. 제가 연애를 별로 해본 적이 없지만 이 남자가 제게 호감이 있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다른 거래처 직원이 업무 외에 사적인 얘기를 꺼내면서 남았을 텐데 정색하고도 남편에게는 모르게 마음이 열리더라고 해요. 그렇게 우리는 매주 데이트를 하다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사귀고 나서 제일 먼저 친한 친구들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얘기했는데 친구들은 잘 됐다고 하면서도 남자친구의 직업을 듣고 걱정부터 했어요. 남자친구는 우리보다 1살 많은데 인서울 사립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일한다면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 지적으로 생기고 훈남인데 어디서 이런 유니콘처럼 멋진 남자를 만났을까요? 아, 우리 회사가 대기업과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출장을 자주 오고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랬지? 어머, 그럼 너에게 첫눈에 반한 거래 대박이다. 내가 은근 남자들에게 인기가 있더라니. 그런데 내 주변에 남자친구가 있는 애들을 보니까 조건을 엄청 따진다고 하더라네. 내 남자친구는 그런 게 없었어. 글쎄. 나는 전문대를 나와서 중소기업 사무직을 하는 거 알고 우리 집이 과일 가게를 하는 것도 아닌데 별말 없었어. 만약 조건을 따지면 나랑 애초에 안 맞. 요새 대기업 다니는 남자들이 콧대가 제일 높다는 말이 있던데 연애만 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힘들지 않을까? 뭐 열쇠 3개 가지고 오고 예단 몇 회 오라고 하면 어떡해. 남친은 조건 안 따진다는 게 다행이지만 우리 나이는 20대 후반인데 결혼을 생각해서 남자를 신중히 만나야 돼. 비원이 아니라면 말야. 맞아. 너희 말도 맞아. 하지만 아직 결혼 얘기를 안 해봤어. 이제 4인지고 100일인 걸 그냥 지금은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데 집중하려고 친구들은 오랜만에 연애한다는 것 자체를 축하해줬지만 남자친구가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닌다는 것에 제가 힘들지 않게 느끼는 게 더군요. 사실 남자친구와 대화를 할 때면 알아듣는 말도 많지 않아서 조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고 취향이 굉장히 고급이나 보인다. 친구들의 말이라 더 와닿고 싶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열등감이 없지 않았어요. 소위 잘나간다는 남자랑 연애에 어깨가 으쓱했던 제가 현실로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남자친구에 비하면 나는 지극히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허세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었어요. 오히려 그는 제게 신경을 많이 써주어서 걱정이 되는 정도였죠. 그런데 연애를 시작한 지 100일이 조금 넘게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주말 오후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죠. 처음에는 광고성 전화인 줄 알았지만 혹시 공식적인 전화일지도 모르니 받아봤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남자친구의 엄마였어요. 여보세요.
한동민 씨 휴대폰 아닌가요? 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저는 동민이 엄마예요. 동민이가 제 번호를 주고 예설 씨한테 전화하라고 했다고 했어요. 위 내용을 문법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가 너무 갑작스럽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동민이가 엊그제 나한테 100일 만난 애인이 있다고 했거든요. 아, 그랬구나. 동민 씨가 제기했는지 몰랐어요. 혹시 시간 되나요? 주말 저녁이라 약속 있으려나요? 아니요, 오늘 저녁에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저녁 7시쯤 중간에서 만날까요? 동민이는 모임이 있다니까 우리 둘만 만나요? 대신 동민 씨한테는 비밀이에요. 네, 동민 씨 없이 저랑 어머니 들이세요. 알겠습니다. 장소 말씀해 주세요. 주변 사정에 맞게 놓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갈 거예요. 갑작스러운 남자친구 엄마의 전화에 너무 당황했는데 어머니는 심지어 그날 밤 당장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서로 연애하면서 양과 인사드리고 할 수 있지만 보통 며칠간의 여유를 가지고 약속을 정해서 만나지 않나요? 근데 어머님은 불쑥 연락이 오셔서 그날 저녁에 시간 괜찮냐고 하셔서 많이 놀랐었어요. 예전 친구들 얘기하면서 대기업 다니는 남자들은 부모님들도 여간 따지는 게 아니라는 말을 했던 게 생각이 나서 혹시 헤어지라는 안 좋은 소리를 하시려나 걱정이 되기도 했네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차라리 일찍 만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도 만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중간 지점인 조용한 카페에서 어머니를 처음 만났어요. 어머님은 천반남의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셔서 화장과 옷에 신경을 쓰고 계셨어요.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인상이 푸근하고 중요한 느낌의 여성분이 먼저 오셨고 그분이 어머니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오한 분위기를 가지고 계셨지만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아우라가 있었어요. 저는 긴장을 하면서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전혀 모르겠었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웃으시며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어머님은 예 씨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 주셨고 제가 1살 연하다고 하니 차분하고 참으시다가 그렇구나. 우리 아들이 청순하고 수수한 걸 좋아하는데 예 씨도 그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평범해서 말씀하신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겸손하기까지 하니 우리 아들이 사람을 참 잘 골랐네요. 관이 어떻게 돼요? 4살 나이 아래 남동생이 있고 이제 군대에 다녀와서 대학 졸업반이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계세요. 지금은 장사하고 계시고요. 그렇구나.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엄마가 혼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장사도 하시려면 더 그러셨겠죠? 다행히 우리 외할머니가 같이 사셔서 저랑 동생을 키워주셨어요. 아이고, 안 그래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렇다니 어쩐지. 응, 씨가 말투도 순하고 어은 것이 어른들 밑에서 커서 얻은 게겠죠. 그 자리에서 어머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잘난 우리 아들 옆에서 떨어져라며 무시하는 얘기를 하거나 화를 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그러나 어머님을 만나 얘기하는 동안에 불편하고 부정적인 얘기는 전혀 없이 집안일, 직업 등에 대해 이야기는 전혀 안 했다가 가족 관계나 집안 분위기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특히 어릴 적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가장 웃으셨어요. 대화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다가 일어서려는데 시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날짜를 정해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저께 있었던 일이 제가 여태 살면서 가장 놀랐던 순간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매우 당황했지만 상황이 어른이 한 이야기라서 그냥 일단은 남자친구와 얘기해 볼까 하고 돌아왔어요. 다음날 일요일에 늦잠을 자서 급히 만나자고 남자친구에게 말했죠. 그러면서 얄밤에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난 이야기, 장난 아닌 얘기를 했다고 해야겠네요. 어머님이 동일 씨한테 별소리도 안 하셨다고 했고 나와 만난 얘기도 아니라는데요. 어제 나도 어머니를 만났는데 이제서야 알았어요.
어제 어머님이 나를 만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나서 상견 나를 잡자고 하신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상해를 하자면 아무것도 놀라운 게 없어요. 나는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결혼을 얼른 하라고 집안에서 말이 들렸어요. 많았거든. 근데 내가 회사에도 다니고 애인도 있어서 엄마가 좋아하셔서 난리가 났어. 거기서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빨리 상황을 얘기하셔서 너무 당황스러웠어. 정작 우리는 결혼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아? 우리 이제 곧 30이고 결혼을 생각할 나이기도 하잖아. 난 결혼하면 너랑 할 거라고 생각해서 굳이 이야기를 시작했어. 나랑 결혼을 할란 오빠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그냥 연애만 생각하고 있었지. 그리고 엄마가 빨리 결혼하라고 성화하신 이유가 따로 있어? 사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아파하시니까 가족들이 아버지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빨리 결혼하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가 많이 아파하셔서 그런 이유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랬구나. 지난 10년 동안 파킨슨병을 앓았고 최근에는 초기 치매 판정도 받으셨다고요. 이미 4개월째가 되어가며 이해해가는 단계에 있는데 그 엄마가 갑자기 저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니 너무 이상했어요. 상식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니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예전부터 막내 아들까지 장가가서 손주를 낳으면 자신이 이번 생에 이룰 소원을 다 이룰 거라고 얘기를 항상 들었다고 해요. 집으로 돌아와 결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참 결혼 정년기 회사도 5년 차라 저축도 나름 해놓았고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도 있으니까요. 컸기에 결혼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도 아직은 남자친구와 교제한 기간이 짧아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느꼈는지 2주 후에 남자친구가 갑작스러운 프로포즈를 했어요. 반지 호수를 어떻게 알았는지 반지까지 준비해서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 프로포즈 하나로 제 고민이 사라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남자친구를 친정 식구들에게 소개시키고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죠. 친구 중 누군가가 제게 눈때 보니 결혼식장이라는 말 글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로 제가 겪어보니 딱 맞는 표현이었어요. 그저 남자친구와 어머니와 차를 앉아 마셨을 뿐인데 눈 깜빡했을 때 양가 산 근처 자리를 잡았어요. 양씨 가족과 집게씨 가족들이 모여 조용히 식사하는 자리로 가셨는데 시댁에서는 예비 신랑과 시어머니만 나오셨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몸이 편찮으셔서 나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랑 형님 부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날은 진짜 시어머니만 나오셨군요. 예비 신랑은 형과 형수가 모두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자랑도 하실 겸 같이 나올 거라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제 남동생은 아무 생각 없이 밥만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친정엄마는 자식 중에 제가 긴장하는 모습이라 그랬는지 엄청 긴장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시어머니는 혼자 나오셨지만 엄청 당당한 모습이었고요. 양씨와 어머니들끼리 눈치를 주고받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하게 되셨어요. 웃으면서 불편해하지 말아요. 식사하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봐요. 사부인 제가 서양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청했는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지요. 뭡니까? 정말이죠? 말씀만으로도 감사드려요. 저희 딸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사도께서 예쁘게 대해주시니 감사하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은 순하고 마음씨가 좋아서 어머니가 참 좋아하신 거겠죠? 제대로 키워주신 것 같아요. 자식들도 능력 있고 직장도 대기업을 다니시며 멋지게 성공하셨다고 하셨네요.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아름답게 키운 아들이시군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룬 성과겠지요. 저희 딸도 내가 할머니 역할을 하느라 좀 살찌워져서 어른스러워 보이신 걸지도 몰라요. 알겠다. 착해요. 맞아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양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을 의논하러 양쪽 가족 어른들이 모인 자리니까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자면 예단은 절대 마세요. 예물도 없이 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 1억 정도 해줄 생각입니다.
어떠실까요? 그러자 친정 엄마께서는 아이고, 그 정도면 과하지요. 1억이나 해주시다니 하시게요. 저희 첫째 아들 결혼할 때 이렇게 줬거든요. 이번에 둘째 아들 결혼할 때도 같이 해줄 생각입니다. 사촌댁께서 더 하시든 덜 하시든 그건 편하게 하셔도 좋아요.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먼저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 자식 중 첫 결혼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장남 결혼을 먼저 시켜보니 여유가 생겼어요. 대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애들 결혼을 빨리 시켰으면 했어요. 빨리 결혼하고 싶다면 제 남편이 온전할 때 모습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돈과 예의를 그런 식으로 해주신다면 저는 평생 며느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에게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결혼할 때 예단도 필요 없고 어떤 조건도 두지 않을 테니 결혼만 빨리 하라고 하셨어요. 친정엄마께서는 어머니보다도 훨씬 빨리 결혼하셨으면 좋겠다고. 결혼 진행 요구가 나왔을 때 저는 당황했지만 시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해 미리 언급하여 결혼을 서둘러 진행하자고 동의하셨기 때문에 결혼 준비에 들뜨게 되었습니다. 예식장에서 가장 빠른 일정을 예약했더니 결혼식까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회사 업무와 병행하며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했습니다. 다행히도 신혼으로 시작하는 저희의 경우 준비해야 할 항목이 하나 줄어들어서 다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결혼식 하루 전에 시어머니가 급하게 시댁으로 불러오셨습니다. 만약 괜찮다면 신혼여행을 미룰 수 있겠니? 아쉽게도 우리는 이미 비행기 티켓과 숙소 예약까지 마치고 있어서 갑자기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 제 아버지의 건강 상태도 그렇고 외국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이 돼요. 게다가 큰 며느리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프다고 난리일 때 내가 자리를 오래 비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행은 다음에 가는 게 어떨까요? 아버님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파킨슨 병 진행 상황이 늦추지 못하는 상황이고 치매까지 발병한 것 같아요. 간병인도 몇 시간을 써도 한계가 있는 상태고요. 어머니와 상의한 후 곧바로 말씀드릴게요. 결혼을 앞둔 큰 며느리에게 신혼여행을 밀어낼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가슴이 덜컹했어요. 그 말을 재개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도 세상의 모든 짐을 진 사람처럼 힘들게 보였고 그날 처음 예비 시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 잠깐의 인사만 나누는데도 힘이 다 쇠한 모습이었어요. 혼자 격리된 듯한 방 한 칸에 덩그러니 놓여진 침대에 누워서 다리부터 온몸에 힘이 없어서 움직일 때는 간호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말로만 듣던 아픈 시아버지를 보고 시댁에서 나오는데 뭔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예비 신랑과 아버님 건강 상황, 신혼여행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데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신랑도 걱정이 있었다. 그런 신랑이 얼굴을 보면서 걱정이 많은 상태로 신혼여행을 가도 즐기지도 못하고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 싶어 제가 먼저 모든 예약을 취소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시부가 아파서 해외로 몇 날 며칠의 신혼여행을 가는 건 무리일 것 같다고 말했더니 엄마도 역시 취소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시아버님을 처음 만나고 돌아온 날 이후로 시어머니께서 자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시아버지의 병원 진료를 부탁하더라는데 가족이니 부모님 같은 시아버지를 모시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회사를 다니는 제게 시어머니가 반차까지 써가며 병원 진료를 부탁하실 때는 버겁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머니 말로는 자기를 포함해 시댁 가족들 모두가 시간이 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돌봐주면 좋겠다는 것 같더라고요. 거였지만 갑자기 아픈 누군가를 간호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남편의 아버지도 제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묵묵히 도왔죠. 그렇게 시간이 쏟아진 듯이 흘러가고 결혼식 당일 식순대로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메이크업을 받고 드레스를 입고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당연히 몸이 불편해서 결혼식을 못할 거라 생각한 시아버지가 결혼식장에 오셨더라고요. 그것도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양복을 입고 메이크업을 받고 계셨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혀 의문이 생기는 것도 잠시였고 바쁜 일정대로 우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하룻밤을 호텔에서 보내고 나서 바로 다음날 시댁으로 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시댁은 2층짜리였는데 마당도 넓고 약 80평 정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형님 내외가 사용하고 있었고 1층은 시부모님이, 2층은 제 부부가 지낼 예정이었습니다. 들어와서 처음 일정은 역시 아픈 시아버지의 돌봄을 하는 것이었고 결혼식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아버지의 병원 진료와 돌봄 일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당연하게도 아버지의 건강 상태와 증세에 대해 모두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형님이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동안을.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아하셨군요. 처음으로 이번에는 뉴욕만 갈 예정이에요. 미국의 다른 지역은 안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뉴욕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다가 다른 지역들을 즐기지 못할 것 같아요. 여보, 뉴욕에는 당신이 고교 시절 친구가 있어서 며칠 그 집에 머물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뉴욕에만 머무는 것도 있겠죠? 숙박비가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형수님, 미국에 가시면 정말 좋으시겠다 생각해요. 제가 해외여행 좀 다니시라고 했어요. 이전에 몸이 좋지 않았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산책도 하고 와야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비행기 표도 예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며느리도 나의 자식과 다름없으니까 무슨 소리야. 일주일 동안 푹 쉬다가 오렴.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일 때문에 바쁘다고 아버님 간호를 며칠 동안 비울 것을 싫어하신다. 그나마 심지어 신혼여행을 가려는 때라도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파하시는데 2일 이상 자리를 비울 수 있는지 말이 되느냐며, 근데 큰며느리는 일주일씩 해외여행을 떠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둘째인 저는 하루도 자리를 못 비울 수 있는데 무언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쟤도 나름 반항은 아니지만 반항으로 주말 동안 친정에 가겠다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안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은 외국에 일주일간인데 나는 왜 안 되냐고 물었더니 큰며느리는 시집와서 5년 동안 할 만큼 했으니 다녀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회사에서 경력을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온몸이 힘이 다 빠졌어요. 결국 며칠 뒤에 형님이 잔뜩 차려입고 미국 뉴욕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제가 형님이 여행을 떠날 때 도와줬는데 형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활짝 웃는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이 찝찝했어요. 형님을 배웅하고 나니 집에 시아버지와만 남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감옥에 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그런지 그 주에 시아버지가 아파서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그 후 몇 일 동안 입원하여 종합검진을 받으셨고 제가 시아버지를 간호해주면서 생활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나 남편이 어떻게 나를 간호해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다며 이야기했어요. 제가 환자를 나쁘게 대우한 적이 없고 그저 지병 때문에 몸이 안 좋은 것일 뿐인데 괜히 억울해서 눈물이 납니다. 일주일 뒤 형님이 세련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버지병관 호한다고 진이 빠져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는 반짝이는 모습으로 콧노래를 부르는 형님에게서 선물로 육포를 받았는데 그 말라 변형된 모습이 제게 닮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가 결혼 3개월째인데 그때 시어머니는 아예 회사까지 그만두고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는 얘기를 제게 시작했죠. 와봐요. 내 결혼절에서도 그 얘기를 꺼낼까 했는데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머님? 갑자기는 아니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다니는 회사는 규모도 작고 월급도 별로라는데 그럴 바에는 일 그만두고 병간호를 배우고 본일을 학습하는 게 훨씬 경제적일 것 같지 않겠어? 나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 6년을 다니고 있는데 어렵게 입사한 곳이라 애착이 있어.
계속 다니고 싶으니까? 사람이 꼭 회사에서 일해서 보람찬 삶은 아니라 생각해.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가정일을 하며 가족을 돌보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어머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남편의 몸 상태도 나날이 안 좋아지는데 전담으로 누가 옆을 지켜야 되나요? 시구나, 그럼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간호하는 건 어떨까요? 누구는 안 하고 싶어서네. 다들 바보니까 말이지.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한 거지냐? 너희 아버님도 널 편하게 가전하는 것 같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회사까지 그만두고 병간호를 하라고 하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혼자 매일 몇 시간씩 병간호 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이제는 종일 간호하고 집안일까지 떠넘길 기세이지 뭐예요? 저는 회사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휴일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여서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겠다고요. 저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일이 좋아서 포기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거절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그런저런 무척이나 탐탁치 않아 하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여느 때와 같이 시아버지를 살펴봐 드리고 2층 제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1층 안방에서 얘기 소리가 들리더군요.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데 시어머님과 형님이 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가 그리 좋은지 서로 낄낄거리길래 가까이 다가봤더니 걸 둘째가 더 빨리 결혼을 했어야 너나 나나 병수발이든 집안일이든 하루라도 빨리 해방되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그러게요. 어머님 동서가 드세요? 들어와서 숨결이 헐거운 것 같아요. 역시 어머님의 결혼 주소는 신의 한 수였네요. 며느리가 더 들어왔으니 이제 너도 조금 쉬어야겠죠? 1년씩 번갈아가며 병원 간호도 하고 집안일도 힘들어 둘째가 들더라도 다시 키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요새 사람들은 곰 같은 대로 일하나 봐요. 아니, 도련님이 어디서 그런 사람을 데려왔나요? 둘째가 봐도 잘 아는데 심층 면접을 잘 본 거겠죠. 생긴 것부터 말하는 대로 틀리면 할인이라도 받겠어요. 요새 양렌즈만 맡아도 살겠죠? 그래도 저도 역시 어머님이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하세요. 요즘은 다들 영악해서 시부모 병원 간호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니면 동서가 바보 같은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 어리숙한 건 있었죠. 그래서 많이 고민했어요. 전문대를 겨우 나왔다는데 다음에는 손자라도 태어나 봐라. 집이 머리를 닮아야 될 텐데 말이에요. 걱정 마세요. 원래 아이는 밥보다 씨가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도련님을 닮을 거예요. 그렇겠지? 그건 그렇고 요새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 시아버지 연금으로는 택도 없구나. 너희가 용돈을 줘도 모자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머님 동서랑 도련님한테 생활비 받으세요. 같이 사는데 당연히 받아야죠. 그거 좋은 생각이네. 둘째한테 생활비 받고 병원비도 부담 좀 하라고 해야겠구나. 진짜 사람이 피가 거꾸로 쏟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거예요. 같은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하는 태도를 들어보니 제 결혼을 빨리 시킨 것도 저를 감정적으로 상처받게 만들고 자기들이 해방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었죠. 저는 시어머니 말대로 시댁 식구들이 저보다 늦게 퇴근하고 바쁜 것 같길래 맡아서 하게 된 시아버지 병관 후였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형님의 음침한 속내에 놀아난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 혼자 병관 호를 받는 것도 모자라 저를 등신 호구 취급하더라고요. 이래서 머리 나쁜 사람을 부려먹기 좋다면서요. 저는 더 이상 모욕적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자고 있는데도 분노로 몸이 떨려서 점처럼 느껴졌어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 오전이었고 나가기로 했어요. 1층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제 남편만 있었습니다. 아하며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평온해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어젯밤 시모와 형님의 대화 소리가 들리고 나서 알 수 없는 분노가 계속해서 느껴졌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끝없이 들었고요. 가만히 있어도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상태를 모르고
제게 곧장 나와서 남편도 있는 마당에 있는 자리에서 제 회귀를 결정짓으라고 하더군요. 동민아, 너 색시한테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병원 간호전담으로 하고 집안일 좀 배우라고 했는데 싫다고 하더라 그러셨어요. 엄마 말도 일리가 됩니다. 와이프가 다니는 회사는 그렇게 좋은 회사도 아니고 역시 우리 아들이 어머니 편에 들 줄 알았어요. 둘째, 너도 남편 얘기를 들었지? 내가 퇴사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해봤더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는 계속 다니려고 해요. 그만둘 이유가 없어서요. 왜 이유가 없어? 애가 가만 보면 순한 듯 하면서도 코집이 불통이네. 저는 충분히 이 집에서 제 몫을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쩌면 차고 넘치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 좀 봐. 시집와서 시대일 너 정도 안 하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형님도 어머니도 저보다 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뭐, 그래서 지금 불만이다 이거야 이거. 시집 온 지 몇 달이야? 이렇게 생각해보니요. 추가로 너 어머니에게서 받은 일 많이 시키시고 뭐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불만이다 이거야. 너머 어디서 일을 시작도 못했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서늘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어.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기름에 불 붙는 건지도 모르는 듯이 작정을 해서 나를 쟁반으로 붙였어. 시어머니 눈에는 나가 답변을 빠르게 하며 대들기만 하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건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결혼도 했으니까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배워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은데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너희 아버지가 일정을 조정해서 주말에는 내가 전담으로 간호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게 하고 있네. 형님한테 말했으니까 내가 할 일입니다. 매일 들어가면서 회사 일을 하고 어머니, 제가 그 정도 업무량을 받은 적이 없는데 정말 엄청난 분량이네요. 아참, 집 생활비도 매달 문자로 보내주세요. 퇴사할 생각이라면 돈을 벌어서 시아버지의 병원비와 간병비도 내겠다는 말이죠. 셋이서 꾸역꾸역 해야 할 일이죠. 뭐라고요? 들어보니 정말 심하네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뭘 보내나요? 이 집 구석에서 나가니까 아주머니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모두 내놓으세요.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해서 결혼시킨 모양인데 나란 사람이 띄엄띄엄 본 거 당신의 실수라고 말하는구나. 너 미쳤니? 지금 누구를 보고 그래요? 미쳤어요. 사람을 노비처럼 부르는 것은 정말요. 부리고 작정하고 호구 취급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당신들 검은 속내 모를 줄 알아요. 제가 모든 내면을 알고 있다고 웃으면 한마디 하자. 남편은 저에게 진정하라고 하면서 따로 얘기하자고 했더군요. 그런데 남편과 눈이 마주친 순간 또 하나의 추악한 진실을 깨달았어요. 당신도 어머니랑 형님과 한 일을 알고 있었다는군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처음에는 반반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당신 편이에요. 정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시어머니랑 형님이 나한테 속여서 당신까지 날 등신으로 만들었다고. 뭘 해야 할까요? 아주 짚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만하고 막 부려먹으려고 혈안이 됐어요. 진정 있냐, 그런가?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당신도 병원 간호하고 집안일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종신 노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시어머니와 형님이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에 화가 났지만 남편이 한 짓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날 아내로 선택했던 거였어요. 내 분이 나서 남편을 향해 손을 흔들자 시어머니가 어디서 이런 버릇을 배웠냐며 남편을 향해 진한 무례를 베풀며 날 비난했죠. 그 일로 혼란이 생겼고 이런 좋은 가정의 며느리가 되려면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더군요. 그러면서 나는 나이도 많고 학력도 낮고 직업도 평범한데 그녀가 자기 아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어요. 양심에 털이 난 것 같아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난감했어. 남편은 두 여자 사이를 끊어 말리려고 하고 나와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머리카락을 잡기 일보 직전이었을 때 시아버지가 목발을 차고 거실에서 나오셨어요. 오랜만에 정신이 맑아진 대신 눈빛은 긴장되어 있었고 지금 둘째가 하는 말이 전부 사실이래요. 둘째가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부 사실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어머니와 형님 안방에서 제 뒷담화하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너 쥐새끼처럼 숨어서 듣는 취미가 있다니 아주 태비내구나. 둘째야, 내가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는 건 안다. 너한테 신세도 많이 졌는데 마음고생까지 시켜서 미안하다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따로 불러 방으로 데려갔다. 남편은 짐을 싸우는 둘을 말리며 떠나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신뢰가 깨진 사이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저는 제 집을 챙기고 시댁을 나오면서 억울함과 배신감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잘못된 결혼에서 벗어나 이혼하겠다고 선언한 제 행동에 대견함이 들더라고요. 문제가 있어도 늘 조용히 참고 넘어가고 눈에 띄지 않고 무생불취로 살아가던 제 자신에 대한 해방감마저 느끼게 되었고요. 저는 그런 제의 변화가 기쁘다. 제가 모르는 마음 깊은 곳에서 소리를 내고 싶다는 욕구가 실현된 거였으니까요. 비록 아주 극적인 불행한 상황에서 터져나온 것이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릇된 사기 결혼을 마무리 짓고 싶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병원비 반환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시아버지가 병가에 돌아가신 만큼 제가 지불한 병원 진료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병원 검진, 정기적인 치료 등으로 인해 소요된 비용은 1,000만 원 가까이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누구도 병원비를 물어보거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소송을 알게 된 남편은 이혼을 막고자 했지만 자신과 이미 속았던 사실을 드러내면서 저를 비난할 말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렇긴 하죠. 당연히 돌려줘야 할 돈인데 나 받아들여 해준다는 남편의 말조차 꼴 같진 않았어요. 남편과 전반적인 합의가 된 판에 시어머니가 회사까지 찾아왔죠. 아들에 대해 극성을 맞춘 시어머니가 언젠가는 한 번은 저를 찾아올 거라 생각했기에 그다지 놀랍진 않았어요. 와서 한다는 말이 자기 말대로 안 한다는 꾸준한 단정 이야기도 있지요. 너는 어떻게 결혼한 지 4개월밖에 안 돼서 집을 나갈 수 있어 못 배운 걸 원래 알고 있었지만 책임감이나 양심 없는가 당신들 책임감이나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 경공하는 것이 싫어서 아들 결혼까지 시켰다며 며느리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시집가면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도와주는 일도 하고요. 살아왔어. 원래 시집살이였고 당한 사람이라. 시키는 법이죠. 그건 제가 알바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 너도 순한 척내 썩냐 했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 시켰을 텐데 말야. 쪼잔하게 시아버지 병원비 몇 푼 돌려받겠다고 깜찍하게 소송까지 걸고 말이지. 원래 제가 내야 될 돈이 아니었잖아요. 애초에 어머님이 내야 되는데 커튼 명품이나 사치를 부리니까 병원비 낼 돈도 없고 모르는 척 하셨던 거겠죠. 너 모르는 척 조용했다가 아주 무서운 애였구나. 분란이 싫어서 조용하게 지내는 거지? 바보가 아니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성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렁이 우면. 혼인 신고도 하지 않은 채로 결혼했던 사실이 드러나 위자료를 요구해 까닭이 되었어요. 정말 기가 막혀 이혼하고 싶다면 병원비 1,000만 원을 너희 아들에게 이혼 위자료로 주시던가. 그렇지 않다면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해야만 다시 시댁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시댁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면 저를 속이려 한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소름이 돋아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제 소신대로 법정소송을 진행할 테니 그만 나가주세요. 재산도 없는 주제로 어째서 그렇게 짓거리냐. 너처럼 부족한 며느리를 누가 받아줄 텐가. 우리 집안이나 되어야만 받아주고 품어줄 거야. 그런 초라한 며느리를 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야? 더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구질구질해 보이게 시어머니는 제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덧붙이며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단호하게 무시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잡았어요. 이후 경악한 제 직장 동료들이 구해주었고 시어머니는 그 후로 계속 돌아다니지 말라고 한 채 조용히 해소하려 하였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시어머니의 소란 때문에 제와 신랑의 이혼 소문이 돌았을 때 남편은 저에게 잘못이 있다고 몰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두가 알게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했고, 그래서 SNS를 통해 시댁 가족들과 소통하였습니다. 신부 입장에서 남편의 행동이 치매로 인해 변했을 때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도 남편의 소문을 듣게 되었네요. 신랑은 맨 처음에는 매너 있고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민감한 남편으로 나타나다가 소문과 비난에 견디기 어려워하여 회사 상급자들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몇 달 뒤 자진하여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해요. 협력업체여서 듣고 싶지 않았던 남편의 소문을 피할 수 없었던 점이나 3년이 지난 현재에는 그 일들이 아득한 옛일처럼 느껴진다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폭풍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은 뒤에 지금은 평화로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때의 느낌이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결혼이 여러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일임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과 성찰을 통해 얻는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드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고 제가 혼자 자유롭게 살 때는 오히려 더 홀로 여유롭고 만족스러움을 느낍니다. 정말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여유와 자유를 주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결혼을 권유할지라도 아직은 솔로가 좋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